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청취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북한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한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 시즌2를 여는 특집 100분 토크는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시는 사상가이시죠.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이시며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백낙춘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노회찬 대표님은 선배님이시죠? 동문 아니신가? 동문이라 대선배시니까. 대선배시죠. 예. 학창 시절에 좀. 학창 시절에 레전설이.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유명한 분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딱 한 분 이름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백 선생님 예를 들면서 본받아야 될 분으로.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들은 아주 명성을. 공부를 그렇게 잘하신 건가요? 그냥 단순히 무슨 시험을 잘 봤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때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예. 미국에서 열린 유명한 어떤 토론회에 예. 또 이렇게 한국 대표로 또 참여해가지고 이제 명성을 떨치시고 등등 해서 그걸로 유명해졌죠.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는. 근데 그때 사실 이런 지금이야 영어를 여기저기서 배울 때가 많은데 그때는 영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독학하셨나요? 아니면? 학교 공부 외에 강습도 듣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때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강습을 좀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한테 그냥. 예. 그리고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론이라는 게. 선생님 원래 이제 연세가 80이 아직 좀 안 되셨죠, 그죠? 좀 이제 2, 3년 있으면 80 되시잖아요. 예. 요즘 개념으로 하면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라는 데는 이제 막 서울대를 수백 명 해마다 가던 학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개념으로 하면 공신, 공신, 공부의 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작년인가 동아일보사 사옥 있잖아요. 거기 무슨 미술관이더라? 거기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인문학 도서관 전시회를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옛날에 60년대인가 50년대 신문 쪼가리가 있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50년대겠죠? 네, 50년대인데 그 기사가 났는데 거기는 재밌게도 백낙청 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게 저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좋게 말씀하시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나는 노회찬 대표나 나나 다 경기 야간부 나왔다 그럽니다. 경기에 진짜 야간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제가 영광스럽게 또 선생님 뒤를 따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대학 나오시고 그다음에 하버드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바로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였나요? 그때 처음부터 잡지였죠? 예. 아니 그 전에 미국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 브라운 대학에 가신 거잖아요. 거기가 좀 이렇게 컬리지라고 그래. 우리 교양 과정 거기가 되게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브라운 대학교가. 그렇죠. 대학은 작은 대학인데 조그만 대학이라고 그러던데요. 아주 작은 칼레지는 아니고요. 유니버시티인데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에 비하면 아주 작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리버럴 아트라 그래서 교양에 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굉장히 빡세게 시키는 학교로 지금도 유명하던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큰 대학들이 있고 유명한 연구 중심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양 교육 위주로 가는 칼레지들이 있고 브라운은 절충형 비슷한 겁니다. 예. 거기 웬만해서는 못 견딘다던데요, 새도. 학생들이. 저 다닐 때보다 지금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소위 랭킹이 더 올라갔죠. 명문 사학이죠.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백낙춘 교수님 모든 분들이 다 성함은 익히 들어서 아실 테지만 젊은 청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1938년 대구 광역시 봉덕동 외가에서 태어나셨고요. 대대로 평안북도 정주군 남서면에서 살아온 수원 백씨 가문이었으나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납북되셨어요. 그래서 유년기에 아버지의 납북과 고향 상실이라는 가족사적인 배경 때문에 분단의 고통을 일찍부터 체험하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체험이 이제 훗날 민족문학, 분단, 극복문학의 정서적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54년이 어르신을 앞에 메셔놓고 이렇게 막 평을 하는 듯한 언사를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린 것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아, 그거 너무 좋다 근데 나 이게 어디 가서 제일 어려본 체험을 요즘 하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 지금 오늘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1954년에 경기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그 미국 뉴욕의 헤럴드 트리븐지가 주최하는 세계 고등학생 토론대회 한국 대표로 선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5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미국 브라운 대학 입학해서 영문학과 동문학 공부하셨고 59년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전공으로 석사 마치시고 63년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그때 바로 그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완전히 수료한 건 아니고요. 예. 박사과정 1년 하다가 예. 서울대학교에 자리가 생겨서 교육했습니다. 저 오시자마자 서울대 70년대 초 민청학년 세대들한테 영어 가르치셨다는 전설을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거는 민청학년 세대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박사하고 왔어 예. 거예요. 69년에 다시 가서 이제 박사과정 마저 하고 논문 쓰고 그래가지고 72년 2학기부터 이제 복귀했거든요. 그 이해찬 총리가 선생님한테 영어 배웠다고 그러시던데. 이해찬 총리하고는 그건 조금 다른 인연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나도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도 쫓겨난 뒤에 해직 공부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은데 대학교 다닐 때. 하는데 동아일보 해직자들이 번역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번역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말콤 엑스 자서전을 하겠다고 이제 출판은 창비해서 해직을 하고 예. 그래서 하는데 이게 국어체로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 말콤 엑스 책이. 말콤 엑스가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읽으면 어려운 글은 아닌데 그렇기도 하고 뭐 서로 또 해직 교수, 해직 학생 아니 해직 기자, 재적 학생. 예, 뭐 친목을 도모할 겸 제가 가끔 나가서 영어 강의 비슷하게 이제 저 번역한 것도 봐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해찬 씨는 해직 기자도 못 되고 재적 학생이고 정식 번역팀이 아니고 물 떠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같이 끼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분이 이제 자기 경력 부풀리셨네. 아니 근데 그 부풀만 한 게 거기서 보니까 그 제일 젊은 친구인데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어디 외국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 궁금한 게 이제 딱 그 1963년에 그 오셨잖아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인들의 그 지성계 지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63년에요. 예. 돌아오셨을 때, 귀국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63년에 와서 3년 2학기부터 강단에 서긴 했는데 뭐 국내 상황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그 6.3 사태 나기 직전이고 상당히 그 물리대 교정에서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농성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지켜는 봤죠. 관심 있게 지켜는 봤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을 정도는 못했어요. 선생님 그 66년인가에 그 창작가 비평 창간을 하실 때 그 동기나 배경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학 잡지를 하나 하겠다는 생각은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서울대 전임으로 있으면서 하려니까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월간 같은 건 무리고 그래서 개간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죠. 몇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창작가 비평이 여러모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신선한 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중에 하나가 그 가로쓰기 처음 한 거죠.
그렇죠. 일반 잡지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때 가령 뭐 미국 대사관에서 내놓는 잡지 이런 거는 가로 쓰기 네, 했어요. 예. 기억납니다. 저도 학창 시절부터 많이 읽었던 게. 그때도 창비가 80년대에도 필독서 그때 개간 나오면 예. 전환시대 논리 이런 게 다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면 단행본도 이건 단행본이지만 단행본이고 개간지로 창비가 나올 때마다 80년대는 잡지는 폐간되고, 폐간된 예. 뒤인데 영인본 만들어가지고 아마 영인본만. 아, 영인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장자가 비평 문학까지 있어. 예. 그다음에 이제 순수 문학 쪽으로 현대문학, 올감 문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장자가 비평에 보면은 논문도 실리고 뭐 시 소설만이 아니라 논문도 실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그런 이제 그 글들이 많이 실렸었죠. 말하자면 의제 지식인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는 예. 개간지였죠. 그러니까 그 호에 그 개간지 그 호에 누구의 논문이 실렸냐, 뭘 주제로 실렸나 이런 게 딱 정해지면 날 기다렸다가 책 나오면 이제 다들 앞다투어 읽어보고 서클에 와가지고 그 읽어봤냐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식 사회 하여튼 하나의 공동체에 비슷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아젠다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엮어져 있는 지식인 사회라는 게 아직은 있을 때예요 그때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심에 뭐 이제 또 사상계가 또 폐간된 이후에 그 많은 역할을 또 큰 역할을 창비가 한 거죠. 예. 단순한 문학 잡지가 아니었죠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뭐 종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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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문학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곧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 속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뭐 하고요. 정치 카페에서 문학까지 할 거야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모셨는데 진짜 왜 그 민족문학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당시로서는 좀 뭐 오른쪽으로도 공격도 막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서도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공격을 했던 왼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서 약간 공격식이나 했어? 나는 이제 직접 공격은 안 했는데 그럴 근본이 못 됐지.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그 물에 물 떠주고 있을 거예요. 물 떠주고 있었죠. 제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자, 사실 뭐 백낙천 교수님께서는 문학평론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그 사상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성찰의 프레임을 제시해주곤 하셨는데요. 2012년 벽두에 나온 2013년 체제 만들기가 대표적인 기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또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이제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난감한 현실 속에서 어느 때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나라 꼴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걸 이다 아니다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라 그러시면은 이것은 나라입니다. 나라 맞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 토시 하나 바꾸면은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라입니다라는 답에 이어서 이것도 나라입니다. 이것도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2014년 체제 만들기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거는 2013년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그 대통령 당연히 바뀌는 건데 이거를 단순한 정부 교체나 정권 교체가 아니고 시대적 전환을 이뤄보자. 그래서 이제 2013년 체제라는 용어는 흔히 말하는 1987년 체제 거기서 막 그걸 빗대서 나온 셈인데 1987년에 우리 한국 사회가 한번 큰 전환을 이루었듯이 2013년에는 그냥 새 정부만 출범할 게 아니라 87년에 못지않은 전환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생각으로 내놓은 것인데 그 전제조건은 물론 선거 승리였죠. 그래서 2012년에 그 책을 내게 됐고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말로는 또 물론 어느 정도 생각으로는 우리가 2013년 이후의 대전환을 꿈꾸고 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2012년 선거 이길 일만 해가지고는 선거도 이기기 어렵고 또 이겨봤자 뭐
달라질 것도 별로 없고. 예, 실패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그러나 역시 선거 승리에 상당히 집착해가지고 그 기억을 내놓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선거에도 졌고, 2013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후보는 시대 전환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예.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고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실현 안 될 게 처음부터도 뻔했지만은 뭐 지금은 실현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시대 교체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 교체라고 하기에는 또 지난번 정권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걸 그 구간은 명관에다가 확 시대가 교체돼서 더 나빠졌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죠. 그냥 점점 더 나빠져 왔는데 시대 교체한다 그러면서 더 나빠졌다. 예. 그 87년 체제와 이제 대비를 해서 2013년에도 커다란 전환을 이루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87년 체제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건 있거든요. 그게 이른바 이제 민주화죠, 우리나라 사회가. 그럼 2013년 체제, 민주화 이후에는 어떻게 전환하자는 내용인지. 예. 이제 87년 체제가 그 전에 군사 독재, 오랜 기간의 군사 독재에 비하면은 엄청 좋아진 체제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은 그 소위 61년에 시작한 군사 독재 체제하고 공유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토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흔히 53년 체제라고도 하고 정전협정 이래로 굳어진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 그 분단 체제의 토대 위에 군사 독재가 이제 한동안 좀 그 지속됐는데, 그거는 허물었지만은 그것이 바탕하고 있던 분단 체제는 그대로 가진 채 87년 체제가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이제 이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그런 여러 가지 창조적인 동력, 국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우선 민주화도 더 진행하고 사회개혁, 혁신도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분단체제 자체를 훨씬 더 약화하거나 뭐 나아가서 해소하는 그런 걸로 가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다 보니까 물론 성과는 많이 있었죠. 특히 오늘이 6.15 공동선언 15주년 되는 날입니다만은 6.15 선언만 해도 분단체제를 크게 흔들어 놓은,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그 동력을 지속시키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 말기 87년 체제 말기 국면의 혼란상이 곧 벌어지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명박 정부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지는 않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 그 중간 좀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그 개혁 시도가 좌절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혼란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바꿔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그 선수가 이제부터는 선진화 5년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나름대로 이제 시대 교체를 선포를 했는데, 이게 선진화 5년이긴커녕 87년 체제 말기 국면을 더 연장하고 그 혼란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못 참겠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겠다 하는데 2013년 체제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은 별로 믿음지가 않고, 다른 쪽에서는 뭐 경제 민주화도 해주겠다,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복지국가도 하겠다, 복지국가 다 하겠다는, 원하는 거 다 해주겠고 4대강 조사도 하겠고 이명박 정부는 전혀 다른 정부 만들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이쪽을 믿어보자 하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13년 체제에
체제 만들기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그 말을 했는데 우리 국민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한 전환을 이룩하지 못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다가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볼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뭐. 예, 그 지난달에 나온 책 그 대전원의 길을 묻다인가요? 그 책에 이제 대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앞에 선생님 쓰신 글이 있어요. 그걸 쭉 읽어보면은 그 전환이 아닌 뭐랄까 여러 가지 전략들을 비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약간 접근하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분단에 대한 인식 없이 한국 남한 내에서의 개혁, 변혁. 변혁을 하는 것의 한계라든지 이런 네. 말씀들을. 그러니까 분단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분단 체제를 바꾸겠다는 인식 없이 개혁만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예. 예. 또 이제 그건 다른 제가 범주로 분류를 한 것은 개혁은 아니고 더 극단적인 변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게 분단 체제 속에 남한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은 공허한 논리가 된다는 얘기를 예. 했죠. 저는 제가 천박하게 해석하기로는 한쪽은 이제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는 옛날 운동권으로 치면 PD 예. 계열, 소위 말하는 뭐 민중민주주의 그 전에 보면 이제 더 거슬러 가면 80년대 레닌주의적 성향 예. 포함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변혁을 한국 사회 내부 요소만으로 해보려고 하는 경향 이거고 또 한쪽은 그 다른 쪽으로 분단 체제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분단 체제의 해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또는 그 분단 체제의 한 당사자인 북측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NL이죠. 대한민국의 국민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괴리될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NL이에요. 그 양쪽 다 보면 한쪽 발로만 서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NLPDR도 있었어요. 저희는 NLPDR을 자임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반쪽짜리 인식. 예. 그거를 이제 제가 그 글에서는 친절하게 번호까지 붙여가지고 예. 1, 2, 3, 4, 5번까지. 예,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PD 계열이라는 게 4번이고요. 예. 5번이 NL 계통인데 다만 그 표현은 분단 체제를 너무 인식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분들은 분단을 너무 인식하는데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못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단 극복 또는 통일 주장 하는 걸 보면은 북은 적극적이고 남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분단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북의 통일 지상주의냐 남쪽의 반공주의나 이게 묘하게 적대적 의존 관계. 예,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단 체제의 일환인 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국민, 말할 수도 예, 있죠. 뭐 순진 실제로 아주 그 옛날 운동권에서 그 품성론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 정서로부터 유리되고 오히려 저쪽에 빌미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참 그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을 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 이걸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북한이라는 영역이 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 체제라는 것은 북한과 남한이 조금 소통도 잘 안 하는 완전히 예. 분리된 두 개의 실체로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분단 체제라는 하나의 좀 느슨한 체제죠. 느슨한 체제에 같이 연루가 돼 있는 공동 응명체이고 또 이 분단 체제가 그 자체로서 한반도를 딱 그 경계로해서 완결된 체제가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세계 체제가 현 시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그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체제를 움직이는 미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북한 이런 변수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예.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 맞는데 예. 그걸 마치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변혁을 해버리면 된다든가 철저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뭘 해버리면 된다든가. 친미 사대주의자들 청산하고 하면 된다든가 이런 단순 해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실 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그 목격했던 게 되게 저한테는 많이 남아 있는데요. 2003년 초에 그때 제가 다른 일로 청와대를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막 이제 경상도 말로 뿔따구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북핵 문제가 새로 불거져 가지고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가 막 오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임 직후에 당선자 시절부터 뭐 부시하고 통화하고 뭐 이래가지고 온갖 험한 말들이 청와대 주변에 돌아다녔어요. 통화할 때 뭐 노 대통령이 뭐 우리 동의를 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안 된다. 뭐 만약 그걸 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은 주둔지의 어떤 지원도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 얘기까지는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오갈 때였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확 뿔따구를 간 이유가 정확히 내가 옮기면 정확지 않지만 대체로 제가 들었던 얘기를 옮기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가 분단 체제의 한 당사자고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곧바로 피해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저거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이 그 북한하고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뭐 일을 벌려놓으면 우리는 그걸 끌려다니기만 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제 그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북한에 대해서도 욕을 막 하시고 미국에 대해서도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막 화를 막 내시고.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참 안 잊혀지는 게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세계 냉전 체제가 한반도에 시현된 것이 우리 분단 체제였고 세계 냉전은 해체가 거의 다 됐는데 우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이 두 체제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해체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끊임없이 그 역풍에 시달리면서 미국 쪽으로에서 오는 역풍, 국내에서 오는 친미 사대주의 등등에서 오는 역풍, 단순한 공포감에서 오는 역풍 이런 걸 맞아서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든 주도권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면 사상적으로 의심당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모든 건 해결할 수 없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시기에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정 시간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선가 분단체제의 해소 또는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뭐 없나? 되게 이제 그런 고민이 사실은 그 당시 대통령의 고민이었고 선생님이 2013년 체제라든가 분단체제 극복 말씀하실 때도 저는 느낌이 이거 그거 아니야? 맨 이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물론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몇 번 뵀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상황에 대한 실감이랄까,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실감을 갖고 있고, 또 올바른 목적 의식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분단 체제론을 더 공부를 하셨더라면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우리의 게. 조건. 네, 우리 조건이고 이게 다 얽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외교적인 주도력도 높이고 뭐 북과의 관계도 또 이렇게 진전시키고 이런 일은 많이 하셨지만은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은 끝까지 별로 없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분단 체제론의 또 한 가지 면모는 국내 정치하고 남북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죽을 쓰면은 남북 관계가 진전이 안 되거나 해도 이게 뒤집어지게 마련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별개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봤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의식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또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국이 물론 뭐 결국 정부를 통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지만 어떻게든 자기의 의사결정 권한 또는 스스로 자기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또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과제 그 아닌가요? 문제의식이나 목적의식은 건강한데 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더 정교하고 정확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았을 거고 예. 또 조급한 마음에서 헛발질도 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에 6.15 공동 공동 행사 평양에 이루어지는데 정동영 특사가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면접도 하고 또 그해 8월에 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북대표단이 현충원 참배하고 엄청난 동력이 생겼는데 그 물론 이제 미국 쪽의 방해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뭐 느닷없이 대연정 하자느니 뭐 이래가지고 동력을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단 체제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걸 제가 실행한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국내 문제와 남북 관계 또 한반도 문제와 세계 차원의 문제 동아시아 지역 문제 이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아주 정교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따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건드렸다가 저거 건드렸다가 때로는 성과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까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곤란한 거죠. 예, 근데 그 2013년 체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사실은 저 김대중 정권에서 뭐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6.15 선언도 있었고, 그 다음 남북 경협들,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공단들, 금강산 관광 등등등등 이 협력 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2013년 체제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뭔가 더 나간 어떤 구상 같은 것들을 담고 있었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러니까 우선 아까 제가 87년 체제와 그 이전에 군사독재 체제가 공유하는 예. 공통의 토대가 분단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단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정작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건 못했고 또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예. 좀 애매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남쪽의 연합 제안과 북쪽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낮은 있다. 단계의 연방제. 예. 북에서는 수위를 하나 낮췄죠. 예. 우리 쪽에도 접근하기 위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방향으로 통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욱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첫 걸음은 낮은 단계의 연합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4선언이 계속 이행됐다면은 뭐 그리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낮은 단계의 연합제로 시작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연합으로 가고 그러다가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지 안 갈지는 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면서 그것과 연동된 여러 가지 국내 계획을 하면은 그거는 87년 체제하고는 좀 다른 체제이고 분단 체제의 해소를 위해서 크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거라고 봤죠. 아마 그 저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아마 그것도 최대한이 방금 말씀하신 낮은 단계의 그 연합체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것은 이제 연방제 통일론을 하나의 오랫동안 아주 강력한 노선으로 견제해 왔던 측에서 쓴 표현이지 그것이 곧 현실에서는 국가연합을 가리키는
또 국가연합도 초보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에서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제가 과거에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는 이 얘기했다가 이제 두 개의 한국어를 이렇게 한국론자, 반통일론자로 그냥 엄청나게 비판을 이제 많이 분단체제 연구화를 획책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는데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7년 체제 이전 체제와 또 87년 체제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과제의 한계 밑에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분단 체제 극복이 우리 민주화의 어떤 그 전략적인 목표라고는 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87년 체제 다음 체제가 분단 체제 극복을 아주 현실적인 그 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숙한 체제가 될 수 있는지 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내후년이면 87년 30주년이에요. 1987년 30주년이 이제 내후년인데 지난 30년 동안 누가 이 나라 정권을 맡았는가를 보면은 30년 중에서 20년을 이 87년에 저기 경찰 방패 뒤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20년을 장악하고 그 민주화를 실제 만들어냈던 사람은 이 30년 중에서 10년만 사실 겨우 권력을 잡았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노태우, 김영삼은 보수 정권이었는데 이 이명박 이후로는 일종의 반동 정권으로서 민주화의 성과까지도 이제 허물어뜨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새로운 체제가 가능하려면 특히 그 새로운 체제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데 이르기까지 가능하려면은 뭐 몇 번 더 집권하고 훨씬 더 좀 강력해져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런 집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분단 체제를 극복을 앞당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예. 좋은 말씀이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말씀이 거기 지금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좀 답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게 뭐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은 2013년에는 서로 우리가 이겼더라도 정권 교체가 됐더라도 새로운 체제를 만들 준비는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기를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됐더라면 나았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안 되기를 잘했다는 말을 하면은 욕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심으로 문재인 씨가 아무리 무능하고 뭐 미숙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게 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보다는 낫죠. 그거야 뭐 말할 나위도 낫게 없죠. 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박근혜보다 낫게 했으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박근혜 안 겪어봤으니까 저 진보라는 자들 또 맡겨놨더니 또 죽쓰는구나. 박근혜가 됐어야지. 이런 여론이 퍼져가지고 오히려 2017년 선거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승을 하고 더 장기적인 그런 한나라당 내지 새누리당 정권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한번 겪어볼 필요도 있었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 선거하면 이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17년 체제니 2018년 체제니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제가 2013년 체제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2012년 선거를 너무 의식한 표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은 지금 노 대표 말씀에 동의할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되어봤자 지금 뭐 요소는 다 저 수구 보수 동맹 세력들이 쥐고 있고 단임제 아닙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5년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 뿐 아니라 그 5년 이후에도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금 말씀대로 2번, 3번 이길 수 있는 정당을 갖는 거죠.
정당과 또 시민사회적인 기반을 갖는 건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마련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도 1년 2년 내에 그 방면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뭐 선거에도 질 거니까 선거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좀 전에 그 보수 정부와 반동 정부라는 개념이 잠깐 등장하는데 선생님 쓰신 책에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노태우다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래도 뭐 북방 정책도 좀 하고요. 그 냉전에 대해서 상당히 누그러진 입장들을 보였고 또 자기 자신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김영삼 씨 IMF 때문에 욕은 많이 먹어도 나름대로 하나와의 척결을 해서 민주화라는 걸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김영삼 씨는 예. 또 6월 항쟁 때 예. 방패 저쪽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방패를 예. 맞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금융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그 돌아온 이분들은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보수 진보 무슨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렇게 우리 흔히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유 대표가 전에 팟캐스트에서 말씀하셨던가 이 사회는 이 거대한 갑들의 연합체가 예. 있습니다. 거대한 갑연합체. 갑연합체. 근데 어느 사회나 뭐 갑을 관계는 있는 거고 갑이 연합체가 있게 마련이지만은 우리 사회의 갑은 그건 보수 세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보수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상황이 바뀌면은 뭐 급진적으로 좌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고 어쨌든 그리고 그들의 갑의 위치에 선 경로가 무슨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결국 식민지 거치고 전쟁 거치고 독재. 분단 독재를 거치면서 결국은 민중을 더 괴롭히고 짓밟는 편에 서가지고 그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걸 지키겠다는 거고 거기는 보수고 진보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우리 사회 그렇다고 보수주의자들 없느냐 하면 있는데 불행히도 이분들이 이 수구 세력이 주도하는 수구 보수 동맹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단일 대우로 아주 거대한 단일 대우가 아니 그리고 불만은 있지만은 그렇게 할 때 생기는 거 많잖아요. 예, 더 떨어져 나가면 참 시베리아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사회의 큰 대립을 보수 진보라기보다는 수구 세력이 주도하는 거대한 수구 보수 동맹과 이제 거기에 맞서는 진영에도 미달하는 진지들이 좀 있는 거죠. 뭐 야당도 있고 뭐도 있고 노유진의 정치 카페 같은 소진지도 있고. 네, 저희는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뭐 좀 이상한 종편들을 한 손으로 누르는 그런 방송.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권을 두고도 보수 정부 뭐 민주 정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는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6월 항쟁으로 이렇게 일어선 국민들에게 거대한 물결을 타고 갔죠. 타고 간 정부예요. 예. 그 페이스를 좀 늦춘 거죠. 예. 그게 사실은 보수주의가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큰 흐름은 타되 너무 속기는 가지 말고 또 뭐 자기들 챙길 건 좀 챙기고 하는 것이었고. 그까지는 양해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들하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다 보수 정권으로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리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물결이 그 이제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더 이렇게 계속 고조돼 가지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 이룩하고 뭐 IMF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은 커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안 정국을 해서 그 서민 탄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켜 가지고 뭐 국내 정치 기반을 다지려든가 이런 짓을 안 하고 반대로 6.15 공동성명도 내고 하면서 이렇게 진전시켜 나갔던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분이야말로 사실은 시대 교체를 표방했던 분이죠. 삼김 시대를 이제 청산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가서는 야 내가 새 시대의 맞이 틀렸고 구시대의 막차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구시대에 막내하게 되는데 근데 구시대에 막내 노릇하려고 해도 실력이 있어야지 돼요. 구시대의 막내라는 건 구시대를 마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새 시대에 저거를 이끌지 못해도.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대혼란이 벌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그 87년 6월 이래 거대한 흐름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행이다, 퇴행이다. 반동이라는 표현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니까. 이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니까 좀 그런데 역주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행의 시대지, 이건 보수의 시대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주행 정권. 예. 지금은 근데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영역에서 좀 후퇴하고 있잖아요. 언론 자유 지수라든지 하여튼 모든 지표에서 지금 다 후퇴를 해가지고 87년 이후로 그래도 우리가 쌓아놓았던 가치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더 나간다는 느낌은 없고 계속 까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진척은 없고 지금도 보니까 뭐 서로 뭐 살벌하게 지금 서로 싸우고 말이죠. 서로 험담하는 것들 들어보면 정말 동네 애들처럼 유치한 언어들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그죠. 대통령직 선제야말로 87년 체제의 상징이고 회복된 민주주의의 어떤 표상이었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 선제를 통해서 6번의 정권이 이렇게 창출이 되었는데 앞에 4번까지는 그래도 선거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그 전 정권보다는 좀 더 나은 정권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성과 위에서 또 섰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이후로는 오히려 더 못한 정부가 나타난 건 뭐냐. 왜냐하면 지금 87년에는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명이 아스팔트 위에서 결정되었지만 또 87년의 어떤 성과로서 이제 정권의 향변한 민주주의 운명은 선거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두 번이나 이제 이런 퇴행하는 말씀한 역주행하는 이제 정부가 이제 탄생한 이유를 알아야 이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 이제 정주행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역주행할 걸 알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국민들이 역주행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죠.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아니 국민들이 역주행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죠. 이명박 때는 뭐 다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소 천박하게 생각한 그 흐름도 꽤 있었지만은 저는 지난 2012년 선거야말로 국민들이 진짜 시대 교체를 원했고 두 분이 다 시대 교체를 약속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문 후보는 조금 덜 믿었고 거기다가 문 후보는 그렇게 완전히 안면볼수하고 인정사정 없이 거짓말 못 하잖아요. 착한 사람. 예,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저 박 후보는 진짜 뭐 자기가 약속 어기리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다 해주겠다고 그래요. 시대교체 해주겠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은 결코 역주행이 아니었죠. 근데 이런 위험이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뭐 그때 걱정했죠.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타락할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고 또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철인 정치를 꿈꿨던 거 아니에요? 꿈꿨던 건데 사실 우리가 중국 체제랑 우리 체제를 비교를 하면 중국은 엉터리 지도자가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공산당 안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사람을 검증해서 그 조직 안에서 내부 민주주의를 통해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개성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완전 엉터리가 거기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사기 잘 치는 사람도 올라가고 지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제도를 잘 해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 임기제, 그다음에 선거 이제 보통선거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사람이 뽑힐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제도잖아요. 다만 그런 사람이 됐을 때도 지 마음대로 엉터리 멍청한 짓이나 나쁜 짓을 좀 마음대로는 못하게 막는데 효율적인 제도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7년, 8년째 겪고 있는 이 퇴행이 원래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자유주의 정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위험이 표출된 거 아니냐. 일시적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해석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선생님 그 쓰신 이번에 글에 보면은 제가 아주 여러 번 이제 그 대목을 봤는데 2007년 대통령 선거 이명박 씨가 이제 당선되었던 그 선거와 관련해서 표현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로 빈곤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서민들과 정권 말고는 잃어본 게 없는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연대를 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참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드는 의문은 왜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로 빈곤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서민들과 왜 민주주의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 간의 연대는 안 이루어졌는가. 저는 사실 앞으로의 과제도 이 문제가 아니겠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그 내재된 어떤 또 다른 중국 정치의 위험이 기본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또 그게 발현되고도 있지만은 저희들의 의지로 보면 뭐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선생님 계시니까 질문 드리는 거지 딴 데 가서는 저도 뭐 적지 않은 또 이렇게 뭐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왜 그런 이른바 정치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이 왜 경제 민주화를 갈구하는 분들과 더 좀 이렇게 깊은 또 이 넓은 결속을 못했는가.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힘은 이런 힘들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 못했을까요? 선생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6월 항쟁 87년 체제를 만든 세력이 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 기간에 왜 2007년 대선에서 그 이상한 국민연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기꾼한테 가담하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 거는 87년 체제를 만든 그 세력이 결합을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왜 못했지 그게. 그건 저보다 그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 오신 여기 세 분이 더 앞으로 분석해 봐야 할 문제 같고요. 근데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내 문제하고 남북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그 인식을 갖고 좀 분석을 항상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87년에 이후에 집권 세력이 민주화를 위해서나 국민 개혁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이 분단 체제에서 보면은 그이들도 분단 체제 기득권 세력인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력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좀 특출한 분이었다고 봐요. 그분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게 조금 차원이 다른 분이었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부분은 분단체제에 대한 별 인식도 없고 그야말로 위에서 그 지도자가 자기들 보스가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노태우 씨나 김영삼 씨하고 똑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중에는 물결을 타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진지하게 했는데 너무 서툴러 우리 유 장관 그때 내각에도 들어가셨지만은 너무 서툴고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결국 그 계약 입법이나 이런 게 거의 다 실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 따라가가지고는 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MB 때는 좀 막말로 하면은 도둑놈이라도 유능한 도둑놈이 낫지 않나 이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도둑도 아니고 또 선거 치르는 거 보니까 엄청 유능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해 주는 거 보니까 시대 정신에 투철한 후보를 한번 믿어보자.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물론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함부로 이렇게 배반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기르고 또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능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을 좀 분석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성서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 지금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민족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시련을 주신 것이니까 이 시련을 잘 견디고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리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 약간 제가 이제 도전적 문제적인데요. 제가 선생님 책 논문이죠.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다 옳은 말씀이고 옳은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어릴 때부터 공부해온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저희가 겪은 것도 있고 이렇게 비춰보면 이 변혁적 중도주의 뭐 그렇게 이제 용어를 쓰셨는데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제 이론적인 입지로서의 중도주의가 아니고 그 지금은 제가 정치를 떠났지만 그 전에 정치 안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늘 중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루려면 그 변혁의 목표라든가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 실현 방법을 찾을 때에는 중도적 관점을 되도록 많이 채용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해야만 유능하게 뭐 성과를 남길 거다. 5년 단임제 정부가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쓰던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 뭐 진보적 자유주의 뭐 이런 거하고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이제 겪어본 바로는 그래요. 겪어본 바로는 제가 최근에 읽은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요. 송곳이라고 원래 웹툰으로 연재했던 건데 3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차에서 심심해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아프게 그 기스타가 왔던 게 그 주인공이 전역한 이제 군인이에요. 육사 출신에. 그리고 이제 평생 운동권 출신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이제 활동가. 이 두 사람이 양대축인데 거기 어떤 대사가 나오냐 하면 막 마트나 이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막 하면 이 조폭 같은 이런 용역회사 남자들이 와서 쌍욕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IMF 이후에. 그리고 막 항의를 하니까 막 비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노동인권 변호사가 대통령 됐는데도 임마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그걸 진압을 해요. 용역 깡패들이 와서 경찰을 막 부리면서. 이제 그 대목이 만화를 보면서 되게 아프게 찔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갈래의 고민인데요. 하나는 그때 참여정부 때 국민의 정부는 자치하고 참여정부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KTX 여승문이라든가 이런 상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사업장에 대해서 또는 뭐 아주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업장에 대해서 구조개혁이 아니고 프로세스 개입 방식으로 여기를 세게 쳤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제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거로 치면 구조가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런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떤 노동운동가 출신 선배가 저보고 그다음은 이제 중학교 못 나온 노동자인데 저보고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노동부 장관을 가래요. 노동부 장관을 하면 자기가 뒤에서 코치를 다 해줄 테니까 저걸 박살내야 된다고. 노동부 장관이 이걸 박살내는 힘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가서 노동부 장관 시켜달라 그랬거든요. 이 노정관계가 이래서 이제 노동시장 정책도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권 자체가 붕괴하게 생겼으니 제가 노동부에 가서 한번 콱 잡아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노동 변호사 출신인데 내가 직접 그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다 해봐도 안 되는데 네가 가서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셨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거죠. 되게 구조, 어떤 이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관을 따르는 게 아닐까? 어찌 보면 권력을 잡았으면 우리가 철학자들이나 뭐 뇌과학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도덕적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우리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나 되고 장관직이나 되고 이러면 전부 다 무슨 이론, 구조 이런 데 묶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도덕관념, 정의에 대한 관념 이런 걸 가지고 그 스트럭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프로세스에 그냥 개입해서 권력 행사를 한번 확 해버리는 그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찔리더라고요.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되게 며칠간 우울했어요. 이제 이게 변혁적 중도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권력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정의의 관념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그 권력을 행사해 보는 게 아닐까?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의 문제는 무슨 구조개혁을 못하고 그런 데 있는 것도 있겠지만 권력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에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데 그 아까 결합이요. 왜 힘든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기꾼한테 가서 매달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런 걸 안 해줬기 때문 아닌가? 6월 항쟁 세력들이 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엉뚱하지 않고 예. 그게 나는 변혁적 중도주의하고도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직관이 참 좋은 분이죠. 예. 예, 여러 경우에. 근데 기분 나쁠 때가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계획이 뭐 실패했다고 할 때 무슨 구조적 계획을 더 잘했어야 한다는 뜻보다는 지금 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행사할 때 행사하고 검찰도 좀 잡았어야지 그렇게 놔먹이면 안 되죠. 뭐 어쨌든 그렇고 변혁적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네.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정치 현장에서 내걸 수 있는 구호가 아니다. 그러면 좀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한테 공부해라고 던지는 일종의 화두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대중들 앞에 나서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는 그거는 선수들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문제다. 이제 이게 한 가지 전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거부감이랄까? 저항감을 느끼는 게 변혁하고 중도는 사실 상충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층위에서 변혁도 하고 중도도 하겠다 그러면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그래도 비교적 엄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변혁의 대상은 한반도의 분단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차원에서 한반도 체제의 변혁. 그러니까 지금의 분단 체제보다
나은 사회를 남북 모두에 건설하자는 이 목표, 이거를 변혁적이라고 보고, 그러려면은 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직접적 현장인 이 한국 사회에서는, 남한 사회에서는 그런 큰 목표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중도 세력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변혁적 중도주의니까, 이거는 변혁과 중도가 층위를 달리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말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직관하고 이게 연결되는 얘기라고 하는 건요, 제가 사실 변혁적 중도주의의 사용 설명서를 여기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혁적 중도주의가 뭐다라고 정의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가 변혁적 중도주의가 아닌가를 좀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닌 거 6가지를 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7개의 선택을 주고 칠지선다형 주고 하나 골라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중에 6개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변혁적 중도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 대표처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것저것 겪어본 분도 그렇고, 시민사회 활동가 중에서도 일을 이렇게 어떤 이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을 해본 사람들은 맞다 그래요. 변혁적 중도주의가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한 수많은 이 단순 논리. 그게 전부 다 1번부터 6번까지. 네, 1번부터 6번까지. 하도 시달려 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저는 직관으로는 지금 상당 부분 따라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아직까지 새누리당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처럼 분단체제에 대한 별 인식도 없이 뭐 자기 나름대로 개혁한다 뭐 하는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은 그건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밖에 이런저런 논리들 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6번에 해당하는 통합진보당입니다. 뭐 그 해산 절차 이런 거는 대단히 잘못됐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건 변혁적 중도주의를 부정하는 노선이었거든요. 그 당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핵심 지도부는 그랬단 말이죠. 그 국민의 외면을 받았고, 정의당의 경우는 이건 원래는 PD 세력이 더 강했지만은 이게 이제 이것저것 많은 걸 겪기도 하고 또 뭐 참여당이 가세하기도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단순 노선은 상당히 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NL도 PD도 다 극복한. 예. 그거는 NL도 PD도 극복하면서, 그렇다고 양자의 단순 결합으로는 안 되고, 소위 그 자리는 이제 BD라고 해서 부르주아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급진운동권에서 배격했던 그들의 아젠다까지도 끌어안는, 이게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니까 저는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또 개별적인 활동가나 정치인들도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좀 끌어모아서 세력화하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그거는 저의 장기가 아니고. 예. 입당하시죠. 정의당 노선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변혁적 중도주의가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정당이 경쟁할 때 기준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돼야 될 뿐 아니라 이제 곧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정의당도 그게 아직 투철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그것도 통합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하고
안에도 이런 노선에 충분히 동조하고도 지금 남을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안에도 충분히 동조하고도 남을 분들이 많지만은 저게 지금 봉숭아 학당 같아가지고 하나의 당으로서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을 걷는다는 거는 짧은 기간 내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변혁적 중도주의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는 당이 우리나라의 진짜 진보 정당이고 또 그것은 변혁적 중도주의의 말로 분단 체제 속에 한국에서 가능한 참 진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래야지 옛날식으로 우리가 하는 건 다 진보고 민주당이 하는 건 잘해봤자 그거는 뭐 보수 좌파 정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가지고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른바 이제 공감합니다. 이념 감별사질. 그러니까 소고기 등급 심사하는 진보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고요. 뭐 A 플러스 등급, A 등급, B 등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많이 A급 겪어봤는데 좌파, B급 넌 좌파, 진보 아니야 C급 뭐 좌파 이런 이런 거. 거요. 그 진보하기 그렇게 힘들었어야 언제 커지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진보는 이제 성분만 따졌어요. 재료의 성분만. 재료 성분만 따져서. 근데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안 먹는 음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영양가만 있는 게 아니라 맛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보기도 좋아야 돼요. 보기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변혁적 중도주의는 어찌 보면은 좀 새롭게 만나야 할 어떤 광장일 수도 있다. 나는 됐는데 너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다들 현재를 뭐 다양하게 극복해서 거기서 만나자.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게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일 수 있다. 뭐 정치 세력화의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이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그 만화에서 얘기했듯이 노동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뭐 이러면서 막 뺀다고요. 막 패는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뭐랄까 걔들을 패주는 거지. 그렇게 하던 애들을 패주는 거지 진짜로.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일단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민주화는 좋은데 크게 변한 건 없는 거야. 삶 자체에서는 그걸 갖다 갖고 있는데 재밌게도 뭐냐면 지난 이제 2012년 선거에서는 그 이슈를 갖다 개혁적 이슈를 박근혜 씨가 들고 나왔어요 다.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씨가 던진 메시지가 뭔지는 머리에 남는 게 없어. 오히려 이제 손학규 씨의 저녁에 있는 삶 그건 아련히 남는데 그리고 박근혜가 다 했단 말이에요. 복지 강화. 원래 좌파 이쪽 개혁 진영의 그 의제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강화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뭐냐면은 혁신도 얘네들이 했습니다. 비대위 꽤 강력하게 했단 말이죠. 지금도 보수는 혁신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색깔도 지금 당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지금. 우리도 감히 그 색 못 취했잖아. 우리는 빨갱이라고 욕 먹으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뭐랄까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요? 누가 봐도 이건 박근혜 씨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내세운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이런 일종의 속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케팅. 정치 마케팅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당연히 이제 뭐 집권하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날아가고 복지 뭐 날아가고 뭐 다 뭐 혁신이 뭐고 다 날아갔는데 자기가 대통령 된 거 빼고는 누구에게도 뭔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2018년 체제를 꿈꾼다고 한다면은 2013년 체제 이제 실패가 됐으니까 2018년 체제를 다시 꿈꾼다고 한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뭐죠? 그 변혁적 중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변혁적 중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갖다 어떻게 개혁하고 개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방향, 그것에 이르기 위한 어떤 방법론? 그러니까 번역은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노선은 우리 중도적 입장을 취해서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가야 된다.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계속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싸가지론 나왔는데 사실 뭐 싸가지론이라는 게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내가 볼 땐 모 씨를 공격하는 논리일 가능성이 커요. 절망의 몸짓이에요. 네. 달리 원인 진단도 잘 안 되고 비전도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찾다가 혹시 이거 아닐까? 그게 원인이면 이제 고쳐지겠지.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몸짓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메시지 예. 던져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분단 체제, 쉽게 말하면 아까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왔던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죠? 그 두 가지 문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6.15 선언에서 얘기가 됐지만 진행되지 않았던 한반도 평화 통일의 그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진척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던질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10년 동안 봤거든. 쟤네들 식으로 하니까 뭐 무슨 오히려 뭡니까 더 얘네들 정권 들어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 근데 대북 정책 잘한대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한 시급만 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게 막 드러나니까. 정책이 없잖아. 정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맨날 통일대박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던져야 할 또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아니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 백낙선 선생님 말씀에 저는 다 동의하는데요. 그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하면 특히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미국 식민지 같아요. 아니 그 솔직히 우리 옛날에 이제 신식민지 뭐 독점 자본주의 뭐 신식민지 뭐 반봉건 사회 뭐 이런 그 80년대 막 공부를 했는데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전자권 이제 환수 연기부터 시작해서 사드 배치에 관련된 거 등등 상황을 보면 진짜 미국 식민지 같은 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서 별로 못 느끼지만 사실은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한 7년, 8년을 겪으면서 옛날에 그 위험한 사상이라 그랬는데 뭐 근데 식민지 같은 걸 어떻게 하는 행동이 그런 걸 탄저균을 뭐 페덱스로 무슨 민간 배송회사로 해서 잘못 와가지고 죽은 게 와야 되는데 산 게 왔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뭐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제 그 분단 체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의식하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느낌으로는 되게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약간은 우리 이제 백낙선 선생님보다는 제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7년 정권 교체될 때 새정치국민회의 그것도 그게 좋은 정당 아니었거든요.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때 민주당은 더 엉망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 엉망이어서 정권 교체 못한다 이거 별로 안 와닿아요. 아무리 엉망이어도 뭐 대통령은 당선시킬 수 있어. 그리고 뭐 열린우리당 별거 아니었는데 뭐 탄핵 폭풍 타고 다수당도 돼봤고요. 그런 거는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근데 안 바뀌는 거는 쉽게 안 바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주체 세력이요. 뭐가 좋아졌지? 아니 환경은 안 좋을 때도 있는 거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그것이 하나로 조직으로 엮여 있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 주체 세력을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보다 그걸 보는 게 더 깝깝해요. 지금 보면 제1야당도 완전히 기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당은 기가 빠져도 리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진보정당도 한때는 뭐 좀 기세를 올렸는데 지금 보면 기가 팍 죽어 있고 뭐 없어졌고 뭐 숨어 있고 전부 이렇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때는 또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압력 집단으로 또는 개혁의 동력으로 작동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동네도 어쩐지 쑥대밭된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전농, 민주노총 같은 대중단체들은 옛날에 한칠레 FTA라든가 뭐 한미 FTA라든가 파병 이런 거 할 때 보면 엄청 강한 기세를 가지고 전국적 시위 집회를 조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7년 전, 12년 전하고 비교해서 주체의 관점에서 뭐가 나아졌지? 뭘 믿고 도대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그런 암울한 느낌?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선생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2018년 체제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게 우선 첫째는 이제 2013년 체제 만들기 라는 책 쓰고 나왔다가 실패하니까 또 뭐 2018년 체제 이거 쑥스럽고 누가 보면
또 그게 묘한 선거 중독증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에는.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우리가 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데 동시에 선거 중독증에 안 빠지고 치르는 그런 기술을 익혀야 할 공부라고 할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전환 아니고 그 대전환은 사실은 2016년 총선에만 저도 참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정치 평론가는 별로 뭐 이렇게 이번에는 좀 그 인터벌이 기니까 터울이 기니까 큰 영향이 없을 거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죽을 쓰는데도 총선이 또 졌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에이라 너희들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포기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야권에서 나간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소위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완력이 없잖아요. 예. 뭐 검찰도 그렇고 뭐 나도. 그런데 국회마저 거기서 소수당이라 그러면은 더 어렵고. 그래서 16년, 17년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그래서 주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반을 지금부터 하나씩 닦아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걸 뭐, 무슨 갑자기 어디서 묘안이 나오거나, 단칼에 그럼 진짜 해결될 깝깝해지는데요. 2016년, 17년에는 바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분단 체제론의 극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는 것, 우리가 정권을 이렇게 획득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이제 50%의 지지로 가능하지만 분단 체제 극복 같은 거는 아마 한 67% 정도의 지지가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정권 잡는 것도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까 두 차례의 좀 퇴행적인 역주행하는 정권이 이제 들어섰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외견상 볼 때도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개혁적 보수, 그러니까 과거 유산으로서의 어떤 상긴 정치 유산의 그런 게 아니라 또는 박정희 유산으로서의 그런 정권이 아니라 훨씬 더 진화를 빠르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더 야권보다도 그쪽에서 뭐 새로운 어떤 세대 등 해서 이렇게 아주 뭐 개혁적인 보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그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선거라는 게임을 통해서 결국에 정권이 형성되고 또 정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거푸 자꾸 지게 되면 또 이제 도태되겠죠. 도태되고 또 새로운 세력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아니, 봐요. 도태돼도 맨 걔들이 하더라고. 아니, 아닐 수도 2번이 있죠. 이기면 1번이 제1야당하고 1번이 이기면 2번이 제1야당하고 이게 30년인데 이미. 근데 저절로 어떻게 바뀌어요? 2번도 바뀌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분들이 뭐 100세, 200세까지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도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서 2번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보면 백 선생님 말씀대로 뭐 정치에 별로 구애 안 받고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번씩 매듭을 지어주고 현실의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결국은 정치를 통해야만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엇갈리는 주장 둘을 예.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치나 선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자 하는 거고 이건 너무 갑갑해하지 않고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태를 현실을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예. 좋은 기회다. 네. 공부 찬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다른 하나의 주장은 저는 역시 선거가 뭐 엄청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뿐만 아니라요. 네. 51%로만 이겨도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우선 수구 보수 동맹의 균열이 올 거예요. 그 지금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새누리당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수구 세력이 주도해서 승승장구하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거지. 저게 한 번 더 깨지는 꼴을 보면은 그때는 자기 살 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따로 구성해야겠다 이렇게 될 것이고 현재 새누리당에서 개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 그거를 폄하할 건 아니고 저도 뭐 가령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취한 개혁적인 태도는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분단 체제론에서 보면은요, 이게 자가당착에 빠진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 대표의 경우는 이제 그 사드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건데 분단 체제를 최소한 완화라도 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혁적인 어젠다를 추구하겠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야당이 야권이 너무 시원찮으면은 뭐 그럴 수도 그 있죠. 사람들한테 네. 또 속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그러는데 두 번 속았어요. 이제는 이제 3-4번은 안 속는다. 두 번 속았는데 세 번 못 속을 이유가 그렇죠. 있습니까? 두 번 속았으면 3-4번도 속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시민사회나 또는 정치권 포함해서 시민사회 뭐 이런 민주노총 같은 전농 같은 대중단체까지 포함해서 이 백낙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 이 관점을 한번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책을 읽으면서 저는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국 사회도 역량이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6월 항쟁 이뤄냈고요. 그 전에 광주 5.18 광주가 있었고 그거를 전국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냈고 민주화 이루어냈고 님 30년 오면서 정권교체, 역정권교체 다 경험하고 그 와중에 또 그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느 정도 해왔고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도 크게 이룬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집단적으로 성취한 것을 보면 자신감을 가질 법도 한데 왠지 최근 상황에서 짚어보면 다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에요. 흩어져 있다. 그럼 왜 흩어져 있냐 이렇게 본다면 생각이 다르니까 흩어져 있는 거죠.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 이렇게 보면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자기들끼리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삐지고 서로 공격하고요. 이게 일종의 풍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각자가 각자에 대해서 다 삐져 있으니까 지금은 전부 주저앉아 가지고 그래 해봐라 이런 분위기 비슷한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정당은 정당대로 이거를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결국 정당도 어디 뿌리를 내리냐 하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건데 시민사회 자체가 이렇게 상호 삐짐 뭐 이런 비슷한 거에 젖어서 이렇게 있어 갖고는 그러니까 안 개인 되는 거 차원에서도 아닌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뜻이 크면은 그 사람 너그러워지고 잘 안 삐치고 그러면서도 또 이 수단이나 방편이 굉장히 신축적이고 유연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죠. 네, 자신감이 있고 또 큰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한반도 체제의 변혁 그리고 이건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 체제가 변하면은 미국이나 중국도 큰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한 인식을 가지면은 우리끼리 삐지는 일도 덜하고 전술적으로 훨씬 더 유연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뭐 나는 A 등급이고 너는 B 등급 이런 짓도 안 하게 되고 훨씬 이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끌어모으는 힘은 정치권에서 나오잖아요. 정치가에서 하는 일, 정치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시민사회나 이게 그게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거를 그때그때 끌어내가지고 국가 차원의 결정을 하게 하는 힘이 정치인데. 그래서 저는 변혁적 중도주의는 아까 진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일종의 우리 자세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식자들의 공부법에 해당하는 거지 정치 현장의 구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권 안에도 있고 정치권 안에도 있고 또 일반 사회 안에도 있고 그러면은 이 힘이 한번 모아지기 시작하면요, 저는 상당히 빨리 뭐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권에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의당을 포함한 소위 진보 정당 앞으로의 그 진보 정당 연합이든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걸 추구했으면 좋겠고, 새정치가 지금 이제 혁신을 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뭐 제가 무슨 보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한들 정의당 세 분.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얘기하면 되니까요. 아니 새정치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정의당 사람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뭐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밖에서 하고 돌아다닌다 그럴 테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세 분이 개의치 않으신다면은 세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내 의견도 얘기하고 싶은데 난 하나는 이렇게 좀 관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정말 제1야당 노릇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변혁적 중도주의 세력의 맏형이 돼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정치 혁신을 그쪽에서 혁신을 한다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를 논의하겠죠. 또 결정도 하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좀 제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이 이념이랄까 노선일까 또는 자세,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 아마 혁신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으로 가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내가 좀 봉숭아 학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게 지도력의 부재거든요. 지도력 문제거든요. 정당에. 그건 혁신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저희 방송에서는 그 전에 몇 번 다뤘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지도력 문제도.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공자님 할아버지를 그 당에 갖다 놔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세우고 허물고 교체하고 하는 룰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립된 룰이. 그러니까 어떤 룰도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놔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공자님을 모셔다 놔도 마찬가지 결과가 빚어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정파 싸움만 있는 거지. 정파 싸움이 있는 거는 불가피한 건데 그렇게 정파 싸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규율할 거냐라는 게 없는 조건에서 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뭐 우리 전통시장으로 치면 뭐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뭐 좀 위에 주차장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내놔도 그 주차장 기둥이 우리 가게 앞에 서는 건 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와서 연합회장님 멱살 잡기 시작하면 그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이어서 뭐 나무집 사정이라 좀 그렇긴 한데 혁신을 하려면 그것부터 혁신해야 될 거다. 그 누가 당대표를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 보면 그냥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 들죠. 저는 뭐 이제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혁신이나 유사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잘 안 됐고 혁신 방안 중에 나쁜 방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죠. 집행이 안 되고 이번에도 좋은 방안은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의문이고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혁신은 혁명보다 더 힘든 거 아닌가.
차라리 그 어려운 혁신하지 말고 혁명을 좀 하면은. 근데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만 문제가 있느냐 꼭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변혁적 중도주의가 혹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단일 이념으로 뭉쳐진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당은 굉장히 외과적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런 새정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야 이걸 온전히 대부분의 것을 지키면서 또 데리고 가면서 뭔가를 바꿔내는 일은 참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어찌 보면 한국 정치에서 혁신이란 거는 새누리당 내에서 일어나거나 새정치연합 내에서 일어나서 혁신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좀 건강한 그런 제3정당 진보적인 그런 당이 일시적으로라도 원내에 이렇게 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의 변화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뭔가 어떻게 기득권 정당들로만 이루어진 의회 내에서 긴장을 갖다가 오히려 창출함으로써 야권의 제대로 된 또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혁신적 변화가 아니겠나. 그런데 정의당은 원내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내 진입에 있는데 제 말씀은 이제 교섭단체. 정의당 같은 예 그렇죠. 교섭단체. 좀 더 신뢰도 없고 실력도 길러가지고 영향을 못 미쳐요. 예. 국회 운영에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더 답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16년, 17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가령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혁명을 해라. 근데 그 혁명이 1, 2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옛날 민주노동당 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2004년, 2005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의 과반수가 무너지고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그 한 1년 넘는 기간이 한 2년 2005년 4월 이후 상황이요. 그때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캐스팅 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는 당시에 느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대단히 미숙했죠. 예. 이건 뭐 사실 그런 기회가 또 올까? 그러니까 지금 제3당이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1당과 2당이 단독으로 과반수가 안 되고 어느 쪽이든 제3당의 손을 잡아야 과반수가 돼서 다수 의사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이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한번 얻어볼 수 있는 관심 이런 것 집중되는 시기인데 몇 석이 되었던 여하튼 그런 조건에서 한번 실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참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의당은 가을에 뭐 지난번에 사자연대 진보 사자 원탁회의 거기서 뭐 통합해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합의가 된 걸로 아는데 이제 그때를 겨냥해서 일부 당원들은 지금 보니까 사회민주당으로 이제 당 이념과 당명을 정하기 위한 추진 모임 같은 것도 한쪽에 막 만들고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차제에 정의당이 뭐 그 사자 통합 가지고 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백낙 선생님 말씀하신 변혁적 중도주의의 현실적인 적용예 용어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책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또 그거 정치에 임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예, 뭐 사자연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는 진보니까 찍어달라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봅니다. 뭔가 이제 찍어주고 싶어야 의석도 별로 없는 당 같은데 그런 당에 굳이 내 기중하는 표를 찍어주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끝났고요. 끝났고. 우리가 좋은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또 줄기찬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국민은 제가 볼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바뀌어야 될 게 우선은 아니라 봅니다. 국민은 이미 제대로 된 건강한 진보 정당을 찍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정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의당도 아예 그게 못 미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안 찍는 거니까. 예.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진보 진영의 아젠다 설정, 그러니까 의제 설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김대중 정권 때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권 때도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걸 이제 잊어버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어졌던 남북관계 개선, 선생님 말씀하신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또는 가불관계 극복이라든지 사회 정의라든지 등등등 우리가 지금 유권자들한테 던질 가장 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 세력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 리더십이라는 게 옛날에는 개인적인 리더십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카리스마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좀 개인기가 좀 있었던 분이고 이걸로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그 김대중 그 대통령이 할 때, 그때가 훨씬 당수를 할 때가 훨씬 더 합리적이야. 공천도 다 주고 이거 다 영입도 주고. 하고 나름대로 합리적 계산을 하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계산하는 사람이 없고 싸움질만 하는. 그래서 사실 이건 과도기적 현상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적 리더십을 마련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혁신위가 좀 해야 할 일이라고 가장 보고요. 사람 몇 명 갈아버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보정당 같은 경우와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선거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연합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연합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새정치연합에서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선거연합 정도가 아니라, 근데 선거연합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합이 아니라 굉장한 정책연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젠다의 설정한 아젠다의 공동 성취를 위한 어떤 연대. 아니 아무리 그림을 그렇게 그려도 어차피 후보 전술로 가면 선거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선거연합, 선거연대 하는 과정에 시민사회 일원으로 참여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연대 그러는데요. 정책연대는 우선 정치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 그냥 다 오케이 해주고, 저기는 국민들도 정책 연대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이 오히려 변혁적 중도주의에 가까운 노선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 양반이 해방 직후에 몽양 선생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봐도 그 변혁적 중도주의는 용어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런 맥을 이어왔다고 보고요. 그래도 그분이 한 정치인으로서나 또는 선거 전략가로서 그 중에 하나는 당장의 이 서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평민다잉 시절부터. 그런데 그게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는 오히려 그게 약화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치개혁, 세대교체, 무슨 지역주의 발전, 지역주의 타파 이런 데 더 얽매이고 실제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일은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선거 전략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길게 보더라도요. 앞으로 우리가 중기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이런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당장의 국민 대중의 생활상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불과 얼마간의 차이로 자살할 사람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자기 교육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게 쌓여야지 참 분단체제도 극복이 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그런 아젠다, 구체적인 아젠다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 대표 말씀대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그게 대표의 지도력 문제가 아니고 가버넌스의 문제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더 암담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거야말로
혁신위원회에서 다룰 그렇죠. 문제가 아니겠냐. 예, 그 혁신위가 해야 될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가 되면 또 대표의 지대로 가기 만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문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 나름대로 어드바이스 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진 않은데 절대 물어보시도 않고. 근데 문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예. 표명하면 그 자체가 예. 간섭이 되니까 개입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문 대표가 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지만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어다닐 일은 안 해지 싶습니다. 예, 오늘 100분 토크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 이제 우리 백 선생님께서 이제 그 변형적 중도주의는 공부하기 위한 화두고 이제 현실에서 현실 정치의 영역이나 이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는 좀 이제 알아서들 그걸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인가에 이렇게 미국에서 그 힐러리가 이제 한 열흘 전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첫 대중연설을 한 5천 명 모인 데서 했던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예비 후보가 그렇게 말하면 거의 난도질 당할 텐데 언론에서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왜 출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펀드 매니저 몇 명의 뭐 연봉을 합친 게 뭐 전체 무슨 유치원 교사 봉급하고 맞먹는다. 봉급 총액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쭉 나열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이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에서 누가 출마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거는 막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도배할 거다 도대체가.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누가 출마하든지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난도질 당해야지 당선이 되지. 난도질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은요. 실제로 해보면 난도질 당하면 괴로워서 어지간해서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서가지고 1대1로 붙었을 때 강한 그런 걸 보여줘야 되고 난도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71년 선거에 나와가지고 예비군 폐지하자 그러고 뭐 4대국 보장에 중립국 통일 중립국은 아니었지만은 평화 엄청난 거죠. 그러고 뭐 그 후에 내내 빨갱이로 시달렸지만은. 근데 그때는 대통령 당선이 안 되고 나중에 DJ DOC하고 춤출 때 당선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때 대단한 게 굉장한 그 공간과 또 인상을 강렬한 아니 그때 그러니까 일단 DJ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 후보는 바람 안 일으키면 못 이깁니다. 아이고 그 대통령 되셔도 예비군 못 없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대통령 돼서 못 하신 거 많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당선되려면은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세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얻어맞으면 무지 아파요. 이게 트라우마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힐러리는 지금 그게 컨셉이더라고. 예, 힐러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이라는 게 결국은 전통적인 리버럴들에다가 노동 세력이 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선 예비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선명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후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이제 공화당 지지층을 염두에 둔 레토릭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보면서.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적공과 전환. 적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내공을 쌓는다라는 것이고요. 전환이라는 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결국은 우리 각 분야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화두를 가지고 고민해 볼 그리고 각자 작은 실천들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예. 삼각산이 일어나 춤추는 날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이기도 한데요.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혼돈 속 한국 외교안보 대안을 찾는다라는 주제로요. 이종석 전 장관 그리고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17일 수요일 오전 10시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단체제 극복과 관련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종석 전 장관과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하는 토크 혼돈 속 한국 외교 대안을 찾는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저희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백낙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54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한번 모셔야 되는데.